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테슬라가 이제 테이프를 끊어줬잖아요. 그 관련된 밸류 체인들을 최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건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모든 영역에 AI가 올라가는 거예요. 온 디바이스 AI가 제일 중요한 축이 될 것 같고요. 이나 같은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덕에 모처럼만의 소부장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또 예사롭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동안 소외되어 있다가 막 반등을 시작한 이 소부장 기업들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롱텀으로. 저는 이제 국내 반도체 소부장은 연말쯤에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멘텀 때문에 이제 관련 주가들이 좋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8월, 9월이란 좀 허들이 녹록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요때가 약간 선언만 있고 디테일이 없는 시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22조 8천억 투자한대. 그러면 이제 뭐 많이 들어야겠구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발주가 수주가 나오거나 이 숫자로 찍히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특히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내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대한 캐펙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부장주들이 따라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뭐 빠르면 10월 뭐 하반기 좀 늦어도 11월에는 주가를 좀 충분히 랠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삼성 파운드리나 HBM 관련주, 뭐 소캠 관련주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놓고 9월에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9월에 좀 조정받을 때. 그러면 이제 연말에는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죠. 그럼 8, 9월이 약간 좀 노이즈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섹터 관점이세요? 아니면은 그 매크로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매크로 때문에 이제 섹터가 주목을 못 받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매크로 상황이 좋을 때는 한 요만한 재료 가지고도 막 붐업이 되는데 매크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단발성이거든요. 그런 차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밸류 체인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밸류 체인들을 최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패키징이나 이런 쪽에 이제 투자 뭐 그런 아이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밸류 체인 그러면 당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건 오사트 업체들. 그래서 이제 뭐 두산 테스나나 뭐 하나 마이크론. 특히나 두산 테스나는 삼성 파운드리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삼성 파운드리의 거의 프록시 중소형주는 두산 테스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하나 마이크론은 약간 뭐 분할 이슈도 있고 노이즈가 있었는데 최근에 좀 철회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우스나 IP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가온칩스, 뭐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뭐 에이지글랜드, 칩셋 미디어 뭐 이런 회사들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하죠. 전반적으로 일단 패키징 회사, 후공정 쪽에 좀 주목을 하되 방금 말씀하신 뭐 디자인 하우스도 같이 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뭔가 테슬라가 이제 테이프를 끊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파운드리라는 거는 사실 신뢰의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신뢰가 훼손됐었고 그게 지난 2년 동안 고생한 이유인데 그 신뢰를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TSMC 팹은 계속해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순번표도 너무 길고 작은 물량 가지고는 좀 막히기도 쉽지 않고 이제 그런 선단 공정이 필요하지만 뭐 프로젝트 규모가 크진 않은 그런 쪽에서는 삼성 파운드리를 이제 찾아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디자인 하우스나 IP 쪽에서 이제 뭔가 좀 이제 활발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다가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투자하는 10종 규모의 패키징 이쪽은 대부분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일 거예요. 뭐 그런 쪽은 뭐 국내에서 우리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회사가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제반 장비를 하는 PSK 홀딩스 뭐 이런 회사들은 뭐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이 경영난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유리기판 연구 개발 중단과 사업 철수를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인텔이 이 유리기판 사업을 접으면은 우리나라 기업 뭐 SKC라든지 삼성전지, LG 이노텍 이런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텔이 사실 2023년에 유리기판이라는 거를 가지고 나서 시장의 관심을 확 끌었고 사실 이쪽으로 불을 지핀 거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한다고 하니까 AMD도 한다고 그러고 뭐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까지 막 TSMC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인텔이 원래는 자체 라인을 꾸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을 칩에다가 패키징 할 때 쓰려고 하는 건데 자체 그 유리기판 라인을
그 구축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재화 라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일부는 또 외주 조달을 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인텔이 좀 이원화 과정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뭐 좀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인텔이 자체 라인이 없어지면 거기 우리가 이제 상당 부분 담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기회가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다가 팹을 깔았던 뭐 SKC 앱솔릭스 같은 회사들은 좀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인텔이 그 사업을 정리하면서 고급 인력들, 유리기판 관련된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이제 핵심 인력들을 우리가 또 데려올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좀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리기판하고 디스플레이가 사실 다른 아이템이라고 보이지만 사실 거의 하는 회사가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디스플레이를 하는 회사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먹거리로 이제 유리기판 쪽을 많이 이제 컨택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어떤 BOE하고 그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뭐 특허 이슈 소송 있었지만, 맞아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미국 내 시장에서 뭐 우리 디스플레이가 좀 더 이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테슬라의 패키지 딜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를 테슬라 쪽에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캐시카우가 좀 든든해지면서 신규 사업까지 좀 뭐 된다 그러면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은데도 계속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담이 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가 뭐 자체 생산을 포기하게 되면서 좀 우리가 또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 유리기판 사업이 인텔이 포기한다라고 해서 축소되는 건 아니고 더 상정할 룸은 확실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인텔이 향후에는 자기네들의 CPU에다가 패키징 할 때 유리기판 쓰긴 써야 돼요. 이거는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패널 자체가 뭐 어떤 방열이라든지 전송 속도라든지 이런 데서 메리트가 있는 것도 맞는데, 이게 또 이제 나중에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이제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 유리기판이 또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소우X 같은 그 웨이퍼 단계의 패키징이나 아니면 패널 단계의 패키징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존의 PCB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단차라고 해야 되나, 이게 유니폼미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패널 크게 만들면 이게 휘거든요. 구부러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패키징하기 되게 힘들어지는데, 유리 같은 재료는 물성 자체가 굉장히 매끈하거든. 그 단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널 크게 만들 때는 유리기판 또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최근 업계에서는 또 유리기판보다 유리 인터포저 쪽에 무게가 또 옮겨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리 인터포저는 또 무엇이며 이거 더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리가 코워스라고 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제 GPU라는 게 있고 HBM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게 2.5D로 패키징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GPU 칩하고 HBM을 요 연결하는 그 바로 밑에 있는 패널 같은 판이 인터포저예요. 근데 기존에는 뭘로 쓰냐면 실리콘 소재로 씁니다. 반도체 칩하고 똑같은 소재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TSMC 같은 경우는 위에 GPU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생산하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3나노 뭐 2나노 수준이잖아요. HBM은 하이닉스한테 받아오잖아요. 요걸 가지고 패키징 할 때 UMC라는 회사, 그 대만에 있는 TSMC에 이어서 이제 큰 그 파운드리 회사인데, UMC한테 요 실리콘 인터포저 패널 받아와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패키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들어가는 패널이 플립칩 BGA라고 해서 기존의 플라스틱 기반이거든요. 위에 있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유리로 바꾸는 거는 유리 인터포저. 그 밑에 있는 플립칩 BGA를 유리기판으로 바꾸는 거는 유리 코어 기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좀 다르죠. 정밀도 측면에서는 유리 인터포저가 훨씬 더 정밀해야 되고요. 선폭이라든지 라이트 앤 스페이스가 훨씬 더 디테일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밑에 있는 플립칩 BGA를 대체하는 글래스 코어 기판 같은 경우는 라이트 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유리 인터포저보다는 좀 덜한데, 요거를 복층으로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플립칩 BGA라는 게 사실 복층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글래스 코어 기판을 좀 상용화를 하려고 했더니 레이어 단에서 이게 통신을 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TGV로 구멍을 뚫고 구리를 채우는데 여기서 내구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율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요건 좀 어렵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대신에 유리 인터포저는 한계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정밀하게는 만들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적층하는 그런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쪽이 빠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웨이퍼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인터포저용 웨이퍼 수급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유리 인터포저로 좀 바꾸려는 니즈도 있는 것 같고요. 가격도 좀 싸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일단 삼성전자에서 설계는 직접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정은 삼성전기한테 아마 맡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원래 글래스 코어 기판 쪽을 이제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었고, 그리고 이제 SKC 앱솔릭스도 글래스 코어 기판 쪽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TSMC나 삼성 파운드리에서 인터포저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모든 기술 트렌드가 다 그쪽으로 좀 흘러가는, 쭉 당겨가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가 일본 히타치의 가전사업부를 인수할 것이다라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수를 인수한다고 밝혔는데, 뭐 작년부터 보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멘틱 테크놀로지, 플렉트 그룹 등 다양한 기업을 이 M&A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M&A로 그리는 큰 그림 무엇일까요? 결국 AI입니다. 네, AI를 하기 위해서 AI에 필요한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을 모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은 사실 지금 뭐 자체 거대 모델은 없잖아요. 뭐 LLM을 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제조 데이터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죠. 결국은 가전. 히타치 같은 회사들을 인수하는 거는 지금 가전 사업에서 무슨 부가가치가 있겠어요. 그 가전에 결국 AI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삼성은 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뭐 헬스케어 쪽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진 회사들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딜은 이게 지분 투자가 될지 아니면 뭐 인수합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나중에 이 AI라는 게 OS처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OS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드로이드가 될지 뭐 이게 iOS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AI를 자기네들의 제품에다가 올려야 될 텐데, 자, 그 파트너를 누구하고 손을 잡을 거냐. 지금 뭐 제일 유력한 거는 구글하고 하는 거죠. 구글 안드로이드하고 워낙 또 삼성이 좋은 관계고,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기 때문에 제미나이를 올릴 가능성도 있는데, 뭐 멀티 OS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 바다 같은 자체 OS를 하고 싶어하는 니즈도 있을 거고, 그러려면 이제 뭐 미국의 약간 세컨 티어에 있는 AI 업체를 지분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AI 업계 어떻게 보면 모든 디바이스를 좀 총괄하는 좀 그런 꿈을 그리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예전에 휴대폰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는 결국 OS가 휴대폰으로 올라가면서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영역에 AI가 올라가는 거예요. TV든 가전이든 자동차든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제품에는 이제 AI 기반으로 돌아가게 될 거거든요. 거기서 삼성이 단순히 엣지단에서의 제품만 만들면 부가가치가 없죠. 데이터도 쪽쪽 빨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적어도 미들웨어, 뭐 OS를 못 하더라도 미들웨어 정도는 해서 자기네들 어쨌든 그 어떤 핵심 데이터들을 계속 쌓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자기네들이 가공을 해서 AI 성능을 더 좋게 하거나, 물론 이제 API로 다른 AI를 가져오더라도 어쨌든 자체 기술이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새 정부가 AI 3대 강국을 1호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국산 AI 반도체 개발과 100조 원 국민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성장 가능성이 부과되면서 투자 열기 역시 뜨거워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AI 기업 뭐가 있을까요? 네, 결국 그 플랫폼 회사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드웨어 쪽은 이미 뭐 엔비디아의 수혜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고, 한국형 소버린 AI가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저는 네이버 그리고 이제 LG CNS 같은 회사들이 제일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소버린 AI도 하지만 지금 또 스테이블 코인, 통화 주권하고도 또 직결돼 있잖아요. 네. AI 주권도 중요한데 지금 통화 주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두 개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풀스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AI, 하이퍼클로엑스가 뭐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가지고 있고, 클라우드도 가지고 있고,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서비스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풀스택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좀 이제
이번 정부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에서는 사실 하이퍼클로버 X보다 1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게 LG X4원이거든요. LG AI 연구원에서 만든 거.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LG CNS가 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공 데이터를 또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많이 열어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이제 정부나 뭐 어떤 유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한글 컴퓨터. 우리나라는 이제 정권 그 예전부터 전자정부나 이런 것들을 아래 한글 기반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뭐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이제 금융 데이터 쪽에서는 쿠콘 같은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을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버린 AI를 또 하게 되면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만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많이 좀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형 AI 가속기, AI 반도체를 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도 유력한데, 지금은 이제 필요서 AI나 리벨리온 같은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죠. 근데 두 회사 다 비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장사로 보면 좀 재밌는 게, 리벨리온 AI는 TSMC 팹을 써요. 그래서 국내에서 VCA라고 하는데 밸류 체인 얼라이언스라고 하죠. 요게 DSP하고 같은 말인데 VCA는 에이직랜드예요. 그러니까 리벨리온이 좋아지면 에이직랜드가 로열티를 많이 먹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벨리온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AD 테크놀로지 하고 짓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대리전 같죠. 그래서 에이직랜드하고 AD 테크놀로지 이렇게 TSMC 팹이냐 삼성 파운드리 팹이냐 여기에 따라 좀 다르고, 설계 능력은 두 회사가 거의 뭐 아주 훌륭합니다. 글로벌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AI 혁명의 주식 투자 사이클이 통상 10년이 아니라 절반 수준인 5년 내로 종료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2, 3년 정도. AI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처 어디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보통 우리가 테크 혁명이라고 하는 사이클은 10년 주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러면 계속 주가가 가냐? 아닙니다. 이게 정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10년의 테크 혁명에서 한 투자의 시계로 보면 정점은 한 절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보통 지난 모바일 혁명도 10년 동안 거의 진행됐는데, 그 투자의 정점은 한 2014년, 15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4년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시작됐다라고 봐서 거의 뭐 한 5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인프라 쪽에 막 집중이 됐다가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왔다가 거기 관련된 전력 인프라 쪽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디바이스 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사이클을 그리거든요. 근데 2022년 11월에 AI 혁명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투자의 시계로 보면 절반 5년인데 5년 중에 절반이 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절반을 넘었고, 이제 앞으로 남은 투자 시계로 보면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제일 중요한 축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가 생각보다 빨리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뭐 워크로드나 이런 쪽으로 효율하는 거, 뭐 에이전틱 AI하고도 이제 AI 소프트웨어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좀 주목할 만하고요. 요거는 근데 이제 대부분 수혜주들이 미국 쪽에 있어요. 그래서 국내 쪽은 아직까지 인프라 쪽에 많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AI 인프라 쪽에, 가속기 쪽에 밸류체인 있는 뭐 HBM이나 아니면 지금 전력 인프라 쪽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뭐 변압기, 변전기, 그리고 거기 필요한 원전, 에너지, 뭐 이런 쪽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당분간 올 하반기에는 좀 이제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내년이나 올 하반기쯤에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주도주가 형성될 때는 AI 소프트웨어 쪽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DSP나 IP 쪽도 뭐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뭐 그런 쪽이나 아니면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쪽에도 상당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지만 결국 피지컬 AI고, 여기서 중요한 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도 이제 관련이 있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보는 시장 뷰는 일단 3분기는 저는 좀 이제 되게 좀 생각보다 안 좋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분기, 하반기 좀 이제 녹록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여기 이제 계속 출연드려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반도체 사이클이, 그 AI 사이클이 올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에 캐펙스 컷이 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제 하반기에 좀 이제 인프라 사이클이 어느 정도 이제 덜컹거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전망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캐펙스 컷이 내년 상반기에 올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감세 법안이 통과됐고, 감세 법안이 통과돼서 빅테크들의
저기 EPS 총알이 두둑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더 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에도 AI 캐펙스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러면 하반기에 AI 인프라주 관련주들을 좀 이제 약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이클이 끝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조정은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이번 조정을 활용해서 좀 이제 그동안 주도주들을 못 담았다 그러면 좀 용기를 내서 조정받을 때 좀 기존 주도주들을 좀 다시 한 번 더 확보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제 수익의 기회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 뭐 AI 소프트웨어나 뭐 저기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을 좀 주목하면 좋은데 디테일한 내용은 제 책에 AI 텐베거 투자 책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조정의 가능성, 하반기에 증시가 약간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이 좋은 주식을 담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책을 읽어보신다든지 아니면 또 강의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정말 어떤 기업이 이 AI의 핵심이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